손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 오후부터 눈발이 날린다고 합니다.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비보다 훨씬 미끄럽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발이 날린다고 하니까 오늘은 차를 두고 출근하시는 것도 현명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눈길에 이 자신의 운전 기술을 과신하는 거, 이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은 피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 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한 주간의 정치권 정리해보는 순서, 저 출발 사랑방. 오늘은 기존 멤버와 다른 한 분 모셨습니다. 이게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요.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매주 함께하는 분이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이게 저래도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시조를 매주 한다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박상병 박사님께는 뭐 이거를 제가 바라지는 못하겠고 김우석 부소장님만 하세요. 싫으세요 지금? 아니요, 좋습니다. 준비해왔는데 해야죠. 네, 예, 김우석 부소장님이 시 없는 거 네. 느낌으로 저는 공유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세요. 예, 그게 또 좋죠. 아, 잘 읽어야겠네요. 예, 예. 자, 그럼 해보시죠. 삼전도를 지나면서 짓다. 돌로 나면 단단하고 흙이를 바라지 말 것이니 삼전도 어귀에 비석을 보아라. 사람으로 나면 재주와 글을 바라지 말 것이니 삼전도의 비문을 읽어보아라. 삼전도 강물은 밤낮으로 소용돌이쳐 흐르는데 그 아래로 흘러서 곧장 동강가에 닿았네. 다른 해에 만약 이 동강을 지난다면 우리 소에 그 강물을 먹이지 않으리라. 아니, 또 오늘 이렇게 얘기를 목소리 들어보니까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도 목소리가 좋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평소에 잘 못 느꼈는데. 안 그렇습니까, 박상민 박사님? 목소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네. 분위기가 네. 삼전도의 굴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같아서 메시지 전달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야, 이 소주도 안 먹었는데 그냥. 근데 이 겨울날 추운 아침에 예. 제가 처음입니다. 방송하면서 시조 없는 거. 그럼 보니까. 우리는 처음 하는 거 많아요. 그렇죠. 네. 예. 역시 신율의 출발 새아침은 앞서 그 얘기 했잖아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그거 좋네요. 정말 아침에. 네, 그럼요. 예. 예. 문제는 제가 선비가 아니라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내용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야, 참 죄송합니다. 그거 까먹었잖아요. 박 박사님이랑 얘기하느라고. 사실 어제 하루 종일 이 삼전도 굴욕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걸 보고 이게 골라봤습니다. 사실 이분은 영조 때 문신이었던 남유용 님이 작시를 하신 겁니다. 삼전도가 청나라 항복의 치욕에 대한 상징적인 건데 이거를 지나가면서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좋은 돌은 항복의 치욕의 역사를 기록하는 비석이 될 것이고 글재주가 있는 사람은 치욕스러운 비문을 짓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 삼전도비를 거쳐 흘러가는 강물이 더 어려워진 물이니 허유와 소부의 고사처럼 자신의 소에게 그 강물을 먹이지 않겠다며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나타내는 그런 시조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참담한 느낌들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SNS에서도 삼전도 굴욕에 대해서도 많이 글이 올라와가지고 골라봤습니다. 지금 이제 김우석 부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돼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수행한 우리 취재 기자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폭행,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도 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동 교수님? 지금 이제 이런 사태를 보면서 SNS에서 삼전도의 굴욕, 청달에서 굴욕당했던 그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보면서 앞서 남유용 선생이라고 그러셨죠. 이 식기를 보면서 선비들의 저항 정신, 선비들의 다짐이 어떤 것인가를 후대들이 알 수 있는 좋은 한시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런 굴욕을 넘었었어요. 이건 굴욕이 아니라 중국 공안에 또는 중국 정부의 외교의 기본, 언론의 기본도 모르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야만적인 행위. 단 한마디. 국빈 방문하는 수행 기자들을 그 나라의 공안이 책임지고 있는 경호원들이 폭행한 사태 혹시 보셨습니까? 예, 영상 봤습니다. 우리나라 이분 빼고. 예? 이번 일 빼고요. 과거에. 과거에 그런 거 없죠. 이거는 아니, 적대 국가끼리 뭐를 해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입니다. 그리고 취재하는 기자들, 비표를 가지고 가는 그 기자들이 공안이 관리하는 뭐 용역업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공안의 관할 하에 있는 경비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것도 두 차례나. 1차, 10분 뒤에 2차, 심지어는 그 기자들이 입원까지 하는 이런 사태. 거기다가 우리 경호원들은, 심지어 청와대 관계자가 우리 경호원들 어디 있습니까 와주세요 하더라도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청와대에 중국에 왜 가셨나 라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 상당히 저도 참담하게 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상병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야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중국이 진짜 권위주의적인 체제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예, 김우석 부소장님. 중국은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인데, 그거는 공산주의고 뭐 사회주의고 자본주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특수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잊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번에 그 취재 기자단 폭행은 활용점정 같은 거였어요. 이번에 국빈 방문에 있어서. 사전에 산불 논란이 있었고 CCTV에 와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압박하는 듯한 질문들을 해가지고 결례 논란이 있었고요. 영접에도 급이 굉장히 낮췄죠. 그것도 결례의 문제가 있었고, 또 막상 가가지고 혼밥 논란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동 기자 발표문 이런 것들도 없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국빈 방문하고 어울리지 않는 지금 프로토콜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결국 취재단이 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야말로 활용점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정말 분을 삭히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제 하루,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독립문을 놨던 이유도 독립문은 일본에 대한 독립이 아니라 맞습니다. 중국에 대한 독립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신라 시대 때 이후로 계속 부르짖어 왔고, 그 그늘에서 벗어나는 게 그야말로 요즘 최소한 그 몇 년에 불과한데, 몇십 년에 불과한데, 지금 그걸 잊고 다시 마치 그 국민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조공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굴욕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수사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중국 정부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상범 교수님. 그럼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재 기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는 일개 기자의 폭행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 국빈 방문 때 수행했던 기자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맞습니다. 대통령의 동행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국민 대표단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그 대통령을 밀접 취재하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중국은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거는 두말하지 않고 난 다음에 사과하고 사죄할 일이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할 일이죠. 그런데 중국의 지금 공식 입장은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 정도란 말이죠.
글쎄, 그 관심이 전 뭐 중국을 못하기 때문에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네.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중국 정부의 일은 아니고 한국 업체가 했으니까 코털에서 수행했던 그 뭐 용역 업체들을 계약했으니까 그쪽 얘기 아니냐라고 한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또 두 번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청와대에서 엄중 항의는 물론이고 중국 정부가 이 말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우리 국민에게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계속 지금 지금 중국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대국 굴기를 얘기하면서 중국몽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의 꿈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악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전략적 동반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전략이지 우리의 전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국의 관계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전통시대 때도 항상 중국과의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고 중국이 분열되면 그나마 우리는 숨을 쉬었고 중국이 통일되면 우리는 계속 압박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런 거야 전통시대 때 중국밖에 없는 세계관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고 지금 중국의 특수성과 세계 보편성의 갈등 중에 동아시아가 있는 거예요. 중국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고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가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중국의 특수성을 계속 강요를 하면서 중국몽을 한국에 관철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지금은 북한과의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고 그런 상황에서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처럼 너무 서투르게 다루는 게 맞는가. 정말 좀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야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거죠.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방문 전부터 중국의 국빈 방문 전부터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는 게 이 일정 짜고 이런 거 사실 대통령이 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 이게 중국의 홀대론입니까? 아니면 우리 그 정부 관계자들의 미숙함입니까? 박상병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방금 중국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의 역사적인 어떤 전통성이라든지 또는 중국의 실체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과잉 해석하는 것 같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이번 사건은 돌발적인 변수고 그 돌발적인 변수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대응 조치를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중국에 가지고 기자들이 맡은 적이 있습니다. 국빈 방문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그걸 가지고 과잉 해석할 건 아니겠으나 다만 이 문제가 원래 이렇게 기자들 가면은 이 때리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일본 기자들도 가서 맡은 적도 있고요. 어디 중국에 무서워서 가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직 그런 면에서는 문명화된 우리처럼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글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딴 나라 기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 과잉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중국의 어떤 중국 정부와 중국의 이 어떤 경원들의 관계를 좀 우리가 분리해서 구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아쉬웠던 대목은 중국에 가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외교 차원에서의 사불 원칙 등등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사드 문제를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봉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대통령이 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봉합된 것을 다시 한번 리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철회한다든지 등등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갔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또 이번에 4대 원칙도 보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예요. 4대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지 또는 전쟁 반대라든지 또는 뭐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외교적인 푼다든지 또는 한중 간의 관계를 개선한다. 굳이 이번에 가셔가지고 이것을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는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 정도를 하기 위해서 중국을 갔다고 얘기하면은 정말 그 내면에 우리 국민들이 바랐다고 있는 한중 관계의 새로운 어떤 터닝 포인트라든지 또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하는 어떤 구체적인 조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좀 무리하게 일정을 짰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 취재 기자단이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중국을
뭐 그런 어떤 분노감이 지금 공유되고 있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귀국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주적은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국력을 모아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이런 데 모아줘야 하는 거고 청와대와 외교부의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좀 이따가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각종 사이트에서 언론은 기레기라고 하면서 막 비하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지금 그러니까 이 맞은 폭행을 당한 쪽을 이 비난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아니 지금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국민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수행한 대통령 그렇죠. 전용기를 같이 타고 간 수행 기자 아닙니까? 정말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이트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서 결국 국내 여론이 갈라지는 것들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아까 박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했느냐도 중요하고 사실 목표가 뭐였느냐도 중요하고 합의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새로운 사실도 없고 평화를 강조하면서 또 평화의 방법은 빠져 있고 우리가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딴지를 건다란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회담이었고 또 하나는 어제 한국당의 홍 대표가 아베하고 가서 회담을 한 결과가 또 나왔어요. 거기에서 일본은 북핵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한반도의 평화를 얘기하는데 한일 간의 대화는 굉장히 구체적이었는데 중국과의 대화는 한중 간의 대화는 너무 추상적이고 내용 갈매기가 빠지고 오히려 우리한테 압박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물론 대통령이 계시는 상황에서 거기에 가지고 심각하게 따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일단 외교부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를 받아내는 그런 노력은 꼭 있어야 하고 한중 관계의 틀을 세운다라는 입장에서 이번 기회를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지난 100년 1000년 이상의 그거를 다시 돌려놓는 과거로 돌려놓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소명을 가지고 외교부에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우석 부수장님이 삼전도의 굴욕을 한시로 엎던 걸 분위기가 이해가 되네요. 어젯밤에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아침을 장해야 되는데 그러나 천년 전에 청나라와의 관계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렇게는 대한민국을 가소평가 또는 중국을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사과는 당연합니다. 당연히 사과. 이거는 우리 기자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완전히 맨손이냐.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혹시 이제 앞으로 북한 문제를 푸는데 일부 진전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중 간에 그동안에 거래가 거의 사드 이후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물꼬를 틀 수도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좀 더 좀 지켜볼 대목이고 다만 앞서 기레기 등등 하면서 SNS에서 우리 기자들을 나무라는 맞아도 된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내용을 잘 안 봅니다만은 그러면은 김우석 부수장님 이런 글들 그냥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레기라고 하는 맞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SNS 글은요. 일부 정말 못난 사람들의 논리일 뿐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 입에 올린 것 자체가 선비들의 공간에서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무시해버리십시오. 예. 자, 김성태 의원 얘기도 잠깐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됐는데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우석 부장님. 일단은 김성태 의원 색깔이 많이 달라요. 기존의 한국당 의원들하고는. 그래서 웰빙당에서 흑수저당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금수저당에서 흑수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홍준표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밀어주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선 투표까지 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1차에서 된 걸 보면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대여 투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공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밀어주자 이런 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지방선거 때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금 홍준표 체제나 김성태 체제가 운명을 갈리게 될 텐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 봐서는 누가 더 못하느냐의 문제지 누가 잘하느냐의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선거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뭐 그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에서 최전선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위치에 있어서 뭐 할 일을 충분히 하고 또 국민들한테 충분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한번 얻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박상범 교수님. 대한민국의 보수는 지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보수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겠죠. 예. 그런 보수를 대변하는 보수당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정당은 사멸될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당에서 왜 이런 문제가 됐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원내대표만큼은. 친박을 떨쳐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도로 친박이 된다. 그럼 이거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죠. 당을 포기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 두 분 다 친박 색깔이 강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지금 어렵게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체제를 중심으로 지금 그나마 계획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그만둘 겁니까? 더 가야죠. 그럼 가야정 계획성 높은 인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김성태 원내대표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래도 과반이 넘은 것을 1차에서 홍준표 대표의 뭐 험한 말들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물이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아주 어렵게 컸던 노동자 맞습니다. 출신입니다. 그런 정당으로 가야 국민들의 표를 또는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내 개혁 전선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배경 때문에 이번 1차 투표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당선시킨 것이고 앞으로 과제는요. 이거 완성해야 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거든요. 짧지만 완성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들을 발탁할 경우에는 지방선거에도 해볼 만한 나는 여력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동의하면서 하나만 덧붙이자면요. 홍준표 대표의 말의 품격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사실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말이 굉장히 거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컨트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아침은 보통 차 많이 밀리는데 오늘 오후에 눈 소식이 있는데 그래도 차 갖고 나오신 분들 많은지 모르겠네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8시 41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조금씩 풀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빨간색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고장차 소식까지 있는데요. 홍지문 터널 안 1차로입니다. 고장차가 서 있는데 아직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파 때문에 홍지문 터널에서 연희램프 구간으로 밀리고 있고요. 이 구간 통과하는 데 15분 가까이 소요됩니다. 반대 성수대교 쪽으로도 홍제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구간으로 정체고요. 성산로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오늘 교통량 많은데요. 신정교에서 양평교까지 도심 쪽으로 정체고 외곽으로 나가는 길도 목동교에서 신정교 다시 안양교에서 금천교 구간으로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비트코인 교수님은 안 하시죠? 예? 안 합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투기 열풍이 부니까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사실 궁금은 해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건데 예. 현행 화폐를 대체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가상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1355종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아요? 예. 비트코인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가상화폐입니다. 이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전자화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우리가 현실 경제에서는 금을 화폐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온라인 공간에서는 비트코인은 이제 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화폐로 사용될 수 있느냐 이것인데요.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일단 비트코인 가지고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저축이나 투자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아주 극히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정말 문제는 비트코인이 거래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익명거래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박, 투기, 범죄, 마약 등 악성거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문제는 모든 거래가 익명으로 이루어지면은 경제가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국가를 운영하거나 또 국민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경제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런 이제 비트코인이 투기 대상이 돼서 하루에도 가격이 수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니까 정상적인 거래가 라고 결과 볼 수가 없고요. 이게 최악의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완전히 제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체 없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망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국가 체제가 있는 한 현행 화폐를 대체한다 이렇게 보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열풍이 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도박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이익을 분배하는 투자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 서로 빼앗는 일종의 다단계 게임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렇게 뛰는 것은 지금 내가 사두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이런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무너지면은 완전히 이제 서로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투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행심이거든요. 누가 비트코인 사서 몇 천만 원 벌었다. 이렇게 되면은 나도 남이 속을 때 얼른 사고 팔아서 나도 큰 돈 벌어보겠다. 이런 어떤 한탕주의가 만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는 이 비트코인 투기 열풍에도 이런 한탕주의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투기 거품이 꺼지면은 그 후유증은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본 사람들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고요. 네. 누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요. 폭력, 자살, 가정 파괴 등 사회적인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경제 근본 질서가 흔들리면서 나라가 이제 혼란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한 어떤 투기 열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회가 이 사회 구성원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라면 이렇게 그렇습니다. 투기 열풍이 안 불었을 거예요. 네.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글쎄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 나도 한번 이번에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많이 이제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사실 좌절의 어떤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정부가 대책 내놨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정부가 지난 수요일날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제 기본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투기는 막겠다. 그렇지만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발전은 막지 않는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외국인과 미성년자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실명을 확인하도록 했고요. 또 이 비트코인 이 거래소는 고객 자산을 별도로 예치하고 투자 위험을 설명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이제 부과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 수요일 규제가 나오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좀 주춤했어요. 그래서 지금 1,800만 원 선에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시장 분위기는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금지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허용하니까 제도적으로 정부가 허용하는 것이다 이런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연 규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가상화폐 거래라는 것이 국경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거래를 못하게 막으면은 다른 나라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조치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제약 조치를 취하니까 뭐 충동 구매라든가 묻지마 투자 이런 거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래 흐름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도 뭐 이렇게 규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 보면은 섣부른 규제가 산업 발전에 싹을 자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서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해서 선물 계약 거래를 허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자금 추적이 가능한 가상화폐에 대해서만 거래를 허가하고 나머지는 거래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자금 세탁이나 불법 거래는 철저히 막겠다. 뭐 이런 어떤 입장이고요. 일본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나라입니다. 지난 4월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지고 마음대로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는 미국처럼 인허가 제도를 이제 쓰고 있고요. 증권회사처럼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은 이 가상화폐를 가장 이제 앞서서 발전시키고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중국의 사례가 중요한데요. 중국은 아직 이제 자본을 통제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뭐 사회주의고 권위주의 체제. 예, 근데 비트코인 들어와서 자본이 마음대로 이제 국경을 드나드니까 이걸 완전히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 거래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예. 이거는 그러면 어떤 영향,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선물 거래는 나중에 현물을 주고받기로 하고 미리 계약을 하는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만 있으면은 비트코인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계약금만 가지고 거래가 가능하니까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어떤 시장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건데 뭐냐면은 현물은 나중에 주고받기 때문에 계약을 잘못 체결하면은 나중에 큰 손해를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아주 신중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친다면은 결국 이제 엉뚱한 가격의 계약을 맺는 그런 일이 이제 줄어드니까 시장이 안정된다 뭐 이런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은 이제 그 안정적인 어떤 시장 거래를 유도한다 이런 차원에서 선물 거래를 허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장점은 지금까지 가상통화 거래는 주로 사설 거래소에서 매매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해킹이나 가격 조작 같은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식으로 이제 거래소에서 이걸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금융 상품으로서 당국의 규제를 받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공신력이 높아진다 그런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허용한 다음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뛰는 그런 이제 현상도 나타났죠. 그리고 이게 사실 이 선물 중에서 이제 오르는 데 베팅하느냐 내리는 데 베팅하느냐 근데 이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오르는 쪽으로 베팅을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르죠 전반적으로. 그렇죠. 예, 가격이. 예. 근데 이게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상화폐 핵심 기술 블록체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이제 수많은 컴퓨터에 데이터를 동시에 저장하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생기는 데이터는 보통 이제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한 곳에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해킹을 당하거나 전산 오류가 발생하면 이제 큰일이라는 것이죠. 예. 근데 체인 블록은 모든 참여자 컴퓨터의 데이터가 동시에 저장이 되니까 수없이 많은 복사본이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킹 같은 것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응용 분야가 많다는 겁니다. 예. 국제 송금을 한다거나 유통이라든가 해운 등에서 이제 실시간 거래 추적이 가능하다. 의료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의 평생 병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이 기술이 중요한 어떤 기반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투기성도 있고 이게 또 한번 삐끗하면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데 네. 동시에 이게 굉장한 또 의미가 있는 기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금융 투기를 막는 것과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융 투기를 마음대로 허용한다?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제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꼭 금융에서만 발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모든 산업에 지금 적용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IT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예. 해운, 제조업,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 이게 적용되는데 그런 분야에 이 기술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서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다른 산업 분야에서 더 선도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예. 금융 투기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예. 금융산업 또는 이 화폐, 이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무조건 또 거부할 수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투기는 막되 제한적으로 건전한 어떤 거래를 이제 유도하면서 이제 비트 시장을 이제 그대로 이제 유진하되 알겠습니다. 금융 투기만큼은 철저히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였습니다. 예, 벌써 오늘 주말이죠. 이제 주말이 시작됩니다. 죄송합니다. 하도 주말 기다리다 보니까 벌써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달리시느라 살아오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주말을 즐기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주말 여러분 한껏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